여러분은 물음표의 신부님, 우리들의 신부님과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4부 시작합니다. 12. 자동차 운전사. 비오는 밤중에 빼뽀네가 부품을 사서 도시에서 돌아오다가 얻어 탄 자동차의 운전사. 처음에는 길다란 자동차 부품을 든 빼뽀네를 보고 총을 든 강도라고 오해해서 하얗게 질렸다. 이걸 안 빼뽀네는 이보쇼, 이 부품이 총으로 보이쇼? 아니 이런 비오는 밤중에 뭐하러 강도짓을 하겠어? 라고 호통을 쳤다. 물론 곧 지나쳤다는 걸 인정하고 당신도 이런 비오는 날에 일하는데 막말을 해서 미안하오라고 사과했다. 빼뽀네가 분위기를 바꿔볼 겸 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운전사가 기독교 신자라고 생각한 빼뽀네는 장난기가 도져서 자신을 열렬한 기독교인이라고 속이고 이 동네는 다른 건 괜찮은데 빨갱이들이 날뛰어서 탈이오. 읍장이란 작자는 특히 심하지. 라며 자기 자신을 신나게 깠다. 이에 운전사도 그래요? 참 망할 놈의 읍장이네요. 하며 신나게 맞장구를 쳐서 분위기가 훈훈하게 바뀌어 즐겁게 돌아오게 되었다. 다음날 빼뽀네가 읍장 신분으로 다시 그 운전사를 만나게 되는데 그의 정체는 공산당 본부에서 파견된 감사위원. 그러니까 공산당 간부와 공산당 읍장이 서로를 속인 채 공산당을 실컷 비방한 것이다. 서로의 정체를 알게 된 두 사람은 크게 황당해하다가 그래도 트럭에서 나눈 이야기는 참 재미있었소. 하고 박장대소하며 크게 웃는다. 13. 대졸리나. 성당에서 돈까밀로의 식사와 청소 등을 책임지는 식복사 할머니. 72세의 노인으로 조용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노인이다. 돈키키와 얽힌 에피소드에 잠시나마 비중있게 등장하는데 16세의 미혼모로 아들을 낳았고 그녀의 딸과 손녀도 대대로 미혼모로 아이를 낳았다. 이를 들은 돈키키가 문란하다며 어이없어 하지만 그녀는 한 점의 흠없이 자식 손자들을 잘 키웠고 그 아이들도 가정을 꾸리며 잘 살고 있다고 대꾸해 돈키키의 입을 다물게 만든다. 14. 조바니 제로니모. 바사마을의 농부. 매우 거만한 태도를 보이고 늦둥이 딸 마리안느에게 성당에 가지 말라고 마구 구타하는 행각을 저질러 돈 까밀로가 이름을 듣는 것만으로도 부하가 치밀 정도로 혐오하는 인물이다. 애지중지 키운 딸이 마을 청년인 레오와 결혼을 앞두게 되어 돈 카밀로가 내심 기대했지만 빼뽀네와 예수님에게 모든 게 생각대로 되는 거 아니다라는 말을 듣고 위화감을 느끼는데 아니나 다를까 레오에게는 원래 혼약하기로 했던 연인 레나가 있었고 이 때문에 상심한 마리안느가 몸져누워 오늘 내일 하게 된다. 결국 성당으로 찾아와 돈 카밀로에게 딸을 살려달라며 울고불고하고 그간 저지른 행동을 참회한다. 레오도 부탁을 받고 마리안느에게 와서 용서를 구한다. 하지만 때는 늦어 결국 마리안느는 병의 악화로 돌아오지 못할 먼 길을 떠났고 그렇게 제로니모는 그간 저지른 행각의 대가를 딸의 목숨으로 크게 치르게 되었다. 15. 레오 베드로. 베드로가의 아들로 제로니모가 사람들이 마리안느의 신랑으로 점찍은 청년. 마리안느와는 어린 시절부터 친한 친구였던지라 마리안느에겐 친구로서 호감 이외엔 없었는데 하필이면 조반이 노인이 이를 착각해버리고 마리안느의 신랑감으로 낙점시킨 상황. 레오 자신은 마을 가게를 운영하는 젊고 예쁜 처녀 레나와 약혼한 사이인지라 무척 난처해했다. 나중에 마리안느의 죽음이 머지않았을 때 돈 까밀로의 부탁으로 마리안느에게 사랑한다는 거짓말을 하며 미안하다고 사과하지만 마리안느는 그 말이 거짓말임을 알고 있었고 레오를 용서해준 뒤 숨을 거둔다. 그러나 레오는 너무나 미안해서 마리안느의 장례식에 오지 못한다. 16. 돈 깐디도. 본래 바사마을과 거리가 떨어진 곳에 마을에 있던 신부. 이전에 맡았던 본당의 마을이 갑작스런 집안 붕괴로 사라지면서 교구. 주교에게 상황을 보고하러 가다가 바사 읍내로부터 독립을 원하는 뾰삐나 마을로 오게 되었다. 이곳은 그의 고향. 마침 이 마을은 본당 신부가 며칠 전 노안으로 선종해 공석으로 있었는데 평소 바사 읍내에서의 완전한 독립을 열망했던 이 마을 사람들이 지나가던 돈 깐디도를 들어앉혀 마을 성당의 비공인 본당 신부로 자리 잡는다. 화재로 사제관이 불타고 성당 소속의 농토도 홍수로 인해 사라지고 없는 시련 속에서도 손수 오두막을 짓고 신부의 몸으로 직접 농사도 짓는 데다. 마을 사람들의 농사를 도와 생계를 꾸려가면서 큰 신임을 얻는다. 거칠고 억센 그 동네 공산당원들마저 좋게 평가한다. 신부, 그것도 주교의 정식 인가를 받지 않은 비공인 신부가 직접 농사까지 짓는다는 사실에 분통이 터진 돈
까밀로가 직접 돈 깐디도를 붙잡아 주교 앞으로 끌고 가는데 바치를 하는 도중에 옷도 못 갈아입고 잡혀온 그 모습을 본 주교는 뼈삐나. 본당 신부가 왔군이라는 한마디로 돈 깐디도를 인정해버린다. 그 마을은 기존의 수호성인뿐만 아니라 또 한 분의 성인을 모시게 되었군. 이라며 크게 칭찬할 정도. 17. 돈 치치키키. 본명은 돈 프란치스코. 돈 까밀로를 보좌하기 위해 본당에 파견되어 온 젊은 보좌 신부이다. 전형적인 부자 배척자인 프롤레타리아 신부로 열혈 신부인데다 개혁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마을과 성당의 낡은 면모를 일신하겠다며 노력한다. 그런데 이게 정도가 지나쳐서 마을 사람들도 이를 꺼린 나머지 성당에 오기를 싫어할 정도다. 중간에 산골짜기 오지에 있는 다른 본당으로 옮긴 적도 있는데 신자들을 이끌고 길을 닦아놨더니 그 신자들이 그 길로 옆 본당으로 미사에 참례하러 가기도 할 정도. 덕분에 그 본당이 없어져 버리고 도로 돈 까밀로의 보좌 신부가 되었다. 개혁의 의지가 너무 강해서 사고를 친 적도 여러 번 있다. 그리고 엘리자베타에게 유혹을 당해서 파괴당할 위험에 처한 적도 있다. 게다가 장발족이고 가죽 재킷을 입고 다닌다. 돈 까밀로가 예수님께 고자질을 하자 예수님은 나도 세속에 있을 때는 장발족이었다는 걸 잊지 말아라. 라고 하셨다. 하지만 저자는 그저 가는 곳마다 혁명하고 다니는 게 문제입니다. 라고 했더니 나야말로 혁명가였다. 라고 답변하셔서 돈 까밀로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놓기도 했다. 특히 돈 치치의 에피소드는 알고 보면 상당히 정치적인 경향이 강한 본작에서 작가의 정치적 성향을 명확히 보여주는 장치이기도 하다. 작중에서 작가 조반니 과레스키의 입장이 가장 강하게 투영된 인물은 주인공 돈 까밀로이고 이는 정치적으로는 온건파 상대적 진보개혁파 기독교민주당 지지자 정도에 해당한다. 따라서 작가는 빼뽀네가 이끄는 공산당으로 대표되는 세속주의적 좌파 정치 세력이나 돈 치치가 상징하는 가톨릭 내 급진파를 지지하지 않고 작품 내에서도 계속 이들을 놀려먹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작가는 이들을 살부대끼고 사는 이웃으로서 어느 정도 우호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이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받아들일 필요성이 있다고 여기는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예수가 돈 치치의 편을 들어주거나 빼뽀네가 돈 까밀로에게 한방 먹이는 장면 등이 종종 등장한다고 보면 적절하다. 여기서 좀 더 논지를 확대할 경우 반대로 작가가 전혀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 정치적 성향으로는 이해까지는 해줄 수 있지만 받아들일 수는 없는 수준으로 묘사되는 왕당파 그리고 이해할 생각도 받아들일 생각도 안 든다 식으로 철벽을 쳐버리는 파시즘이 등장하며 이탈리아 내 공산당이 아닌 동유럽의 집권 공산당에 대해서도 명확한 거부감을 표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마셜 플랜의 구호품과 델 깐토네로 상징되는 미국과 현대적 자본주의에 대해서는 도움을 받고 있는 만큼 고마움을 느끼는 우호적인 태도이기는 하지만 가까운 이웃처럼 느끼는 입장은 아니고 상당한 거리감. 예를 들어 미국식 자본주의의 침투가 유럽의 오랜 공동체 정서를 와해시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역시 함께 느끼고 있는 입장인 것. 18. 엘리자베타. 별명은 캣. 고양이의 캣이 아니라 캐터필러의 캣. 플로라라는 별명으로 나오는 판본도 있다. 돈 까밀로의 여동생의 딸로 냉전 초기인 그 시대에 가슴만 간신히 가린 배꼽티와 미니스커트를 입고 다니며 폭주족을 몰고 다니는 희대의 말괄량이 처녀. 돈 까밀로가 캣의 어머니에게 그런 불량 소녀는 이 오빠가 교육시켜서 바로잡을 수 있다. 고 호언장담하자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외삼촌을 손봐주기 위해 마을에 도래한다. 양아치 패거리들을 이끌고 외삼촌을 린치하려고 하지만 위기에 각성한 외삼촌이 무쌍을 보이는 바람에 실패. 깡패들은 모두 물리쳤지만 설마 여자를 패겠냐고 더욱 건방지게 굴었다. 하지만 외삼촌은 별명이 코끼리인 종직이 아내 안젤라를 불러서 버릇을 고치도록 사주. 캣이 그 더러운 손을 내게 됐다간 큰일 날 거야. 라고 위협하니까 이 안젤라란 인물은 웃으면서 걱정 마라 얘. 손이란 포도 딸 때나 쓰는 거지. 이런 땐 부직갱이가 딱이야. 라고 무적 포스를 뿜었다. 그 이후에도 빼뽀네의 막내 아들 미켈레와 사고를 쳤다고 사기를 쳐서 빼뽀네와 외삼촌의 등을 친다. 마을 사람들에겐 캣과 빼뽀네가 경쟁 관계인 것처럼 속이면서 가구 장사를 했는데 그 가구는 빼뽀네 가게에서 조달받아 방문 판매로 이득을 챙기면서 더 장사가 잘 되었다.
거기에다가 외삼촌에게 고해성사를 핑계로 이 사기극을 고백했다. 이 때문에 외삼촌은 쓰러질 뻔할 정도. 오죽했으면 작중에서 악마보다 더하다는 말이 다 나온다. 돈 까밀로가 예수에게 저 아이가 최후의 심판 때 지옥불에 떨어질지 아니면 천국에 갈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자 예수님도 나도 모르겠다. 그 아이의 변호인이 어떻게 말하는지에 달려있는 것 같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다. 열혈에다가 상당히 극성맞아서 아버지를 죽인 살인자 가롯데에게 복수하겠다고 돈 까밀로의 총을 훔쳐 튀어나가거나 급하면 미켈레의 가죽 점퍼와 오토바이를 끌고 깡패들을 대신 몰고 다닌다거나 보좌 신부인 돈 끼끼를 유혹해서 파괴시킬 뻔했다던가 하는 등 여러 가지로 빼뽀네와 외삼촌의 두통거리로 활약하다가 끝에는 미켈레와 결혼함으로써 활용점정을 찍었다. 마지막까지도 결혼식을 미니스커트 입고 스카이 다이빙으로 하겠다고 고집을 부려서 외삼촌을 괴롭혔다. 다행히 미켈레가 캣을 설득하는데 성공해 제대로 된 웨딩드레스 입고 성당에서 결혼식을 했지만 캣을 설득하느라 미켈레의 뺨엔 깊은 상처가 났다고 한다. 한편 돈 끼끼는 스카이 다이빙으로 혼인성사를 집전해주겠다며 나섰는데 막판에 캣이 마음을 바꿔버려 혼자 낙하산을 타고 강화하는 신세가 된다. 여담이지만 그 돈 까밀로의 조카 딸이라는데 플로라 꽃의 여신라는 별명이 딱히 어색하지 않을 만큼 예쁜 소녀로 묘사된다. 미인대회에서 우승한 적도 있다. 문제는 그게 공산당 신문에서 주최한 대회에 외삼촌 돈 까밀로를 엿먹이려고 일부러 나간 것이다. 까밀로가 캣을 제대로 교육시켰다면서 그 애는 훌륭한 수녀도 될 수 있다라고 마을 공산당원들에게 자신있게 말했다. 그런데 그 순간 미인대회 우승을 기념하는 퍼레이드가 지나가고 있었다. 공산당원들이 저 소녀는 참 훌륭한 수녀가 되겠군. 이라고 대받아치며 까밀로를 놀린 건 덤. 덕택의 돈 까밀로는 말 그대로 뒷목 부여잡고 쓰러졌다. 거기다 이게 돈 카밀로 선에서 끝나지 않고 그녀의 다른 가족들까지 확산될 정도였다. 캣의 할머니 돈 까밀로 가족의 사돈댁가 쫓아와서 내 아버지 캣의 아버지를 공산당 놈이 죽였는데 이게 뭔 짓이냐? 라고 말해버리고 외삼촌인 돈 까밀로가 캣의 추궁에 심란해하다 진실을 밝혀주자 제대로 분기탱천한 캣이 아버지의 살인범인 가롯데를 죽여버리겠다며 총 들고 뛰쳐나가버린 것. 이를 돈 까밀로와 미켈레가 쫓아가서 말리는 일이 벌어진다. 이 일로 미켈레와 결정적으로 맺어진다. 19. 미켈레 빼뽀네의 막내 아들. 신부님 이야기의 첫 에피소드가 빼뽀네의 막내 아들 리베로 까밀로 레닌의 유아 세례와 관련된 이야기였다는 걸 생각하면 그 뒤에 또 나온 늦둥이인 모양이다. 장발족의 폭주족으로 별명은 벨레노독. 판본에 따라서 베놈독이라고도 한다. 바사 일대 시골 폭주족들의 리더로 도시에서 원정하러 온 폭주족들과 한판 붙는 경우도 종종 있다. 작품 후반 빼뽀네의 유일한 약점인데 그래도 아버지를 많이 생각했는지 아버지를 욕한 다른 공산주의자 의사 부부한테 대구 간유를 강제로 먹이는 사고를 저지른 뒤 잠적 돈 까밀로에게 도움을 청한다. 돈 까밀로는 그의 장발을 면도해버리는 조건으로 그를 도와준다. 그래도 근본적으로는 착하고 예의 있는 성격이라서 아버지 나이대의 사람이자 캣의 원수인 가롯데는 주먹으로 때리는 대신 편타만 친다든가 아버지하고는 싸우지 않겠다고 도망다닌다거나 한다. 이후 군대 안 가겠다고 계속 개기다 캣의 도발을 듣고 군대 그것도 공수부대에 자원 입대하면서 잠시 퇴장하지만 돈 까밀로의 조카 딸 캣과 엮이며 계속 출연하게 된다. 엘리자베타가 돈 까밀로의 조카 딸이면서도 미소녀로 묘사되듯 미켈레도 빼뽀네의 아들이라는데도 꽤 미남으로 묘사된다. 과장이긴 해도 날개 4개가 달린 미카엘 대천사에 비교될 정도. 빼뽀네 부부야 부모라서 눈에 콩깍지가 씌여 그렇다고 해도 엘리자베타도 그렇게 보는 걸 보면 미남은 미남인 듯 하다. 20. 가롯데 본명은 에지스토 스모르가니노. 엘리자베타 캣의 아버지를 죽인 장본인으로 빼뽀네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악당으로 표현된다. 사실상 이 스토리의 유일한 빌런. 같은 공산당이지만 빼뽀네와도 사이가 무척 나쁘다. 원래부터 성격이 사람 죽이는 걸 좋아하는 데다 강경파 중에 강경파라 공산혁명을 한답시고 수많은 사람을 학살했던 전과가 있다. 이 일로 인해 같은 공산당원들도 오히려 가롯데에게 학을 뗐으며 모두에게 비판을 받고 도망치듯 마을을 떠났다.
그러다가 간신히 복권되어 돌아왔는데 빼뽀네는 가롯데가 복귀 기념 연설을 하는 자리에 경찰관을 데리고 가서 현장에 세워둔 모든 차량에 불법 주차 딱지를 떼었다. 그 후 엘리자베타가 미인대회에 나간 것을 신문에서 보고 할머니가 당장 달려와 그놈이 내 아버지를 죽였는데 공산당 미인대회에 나가서 그놈을 기쁘게 해주다니 라면서 야단을 친다. 돈 까밀로로부터 자세한 이야기를 들은 77. 엘리자베타는 자신이 의도치 않게 아버지를 모욕했던 걸 깨달아 제대로 분기탱천했고 며칠간 비틀즈의 음악을 들으면서 지내다가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아버지의 복수를 하기 위해 외삼촌의 총을 훔쳐서 집을 나가 가롯데가 차를 타고 다니는 길에 매복해서 그를 노린다. 하지만 조카가 사고를 칠까봐 두려워 시겁하고 있던 까밀로의 부탁을 받은 미켈레가 급히 달려와 총을 빼앗긴다. 그런데 가롯데는 위기에서 벗어나자 거만하게 빼뽀네를 위협하는 말을 하는 실수를 저질러 빼뽀네의 아들인 미켈레에게 죽살나게 얻어터졌다. 물론 미켈레도 상대가 어른인 만큼 나름 개념이 있지만 낀 장갑이 걸레가 될 정도로 죽살나게 얻어터져야 했다. 그리고 아버지를 모욕한 것에 대해 분기탱천한 상태라 여보쇼. 대기날 욕하는 거라면 몰라도 내 가족을 위협하면 그날부로 이 세상과 작별시킬 생각이고 특히 아버지를 모욕하면 아주 가만두지 않을 테니 그런 줄 아쇼. 며 분노의 으름장을 놓는다. 이에 가롯데도 기가 콱 죽어서 아무 말도 못했다. 죽음의 위기를 넘겼지만 결국 그보다 더한 굴욕을 받게 된 셈이다. 21. 안젤마. 캣과 돈 까밀로 에피소드에 등장하는 종지기의 아내. 엄청난 거구의 여성으로 별명은 코끼리이다. 돈 까밀로가 말썽꾸러기 조카 딸의 버릇을 고치기 위해 호출한 인물로 돈 까밀로의 조카 딸 캣이 위협하자 웃으면서 더한 위협을 선보인다. 한국판 드라마에서는 김영옥이 연기했으며 설정상 늙도록 시집을 못 간 노처녀라고 한다. 22. 데솔리나. 작중에는 이미 고인 비지오의 아내 로사의 숙모로 지주 출신이었다. 조카 사위 비지오에게 농지를 물려주는데 이때 절대로 소작 없이 농사를 직접 짓도록 하는 조건을 건다. 문제는 이 조건이 조카 사위 비지오가 같은 당원인 팔케토와 싸우는 계기를 만들기도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팔케토는 데솔리나가 관리하던 아르진의 농원에서 소작을 하던 소작농으로 죽기 전까지 그와 같은 소작인들에게 엄청나게 시달리며 지내다 보니 결국 마음고생으로 죽게 된 듯 하며 이 탓에 절대로 자신과 같은 일이 나지 않도록 조건을 단 게 밝혀졌다. 조카인 비지오의 아내 로사뿐 아니라 조카 손자 부부까지 이 사람 편을 드는 걸 보아 공산단원 소작농들에게 엄청나게 시달린 게 조카네 가족에겐 큰 한이 된 듯. 과거 부모님을 잃은 비지오의 처 로사를 친딸처럼 키웠으며 아들과 결혼시키려 할 정도로 아꼈다고 한다. 살아생전 자선 행사를 한 번도 하지 않다가 자신이 죽기 직전이 되어서야 돈 카밀로에게 세오르간을 살 돈 300만 리라를 주는 조건으로 자신이 죽은 후 6,000번의 미사를 올릴 것을 제의하지만 흥정을 거친 끝에 2,000번으로 줄였다. 이 거래를 마치고는 만족스럽게 사망하는 것으로 극중에서 퇴장. 작중에는 같은 이름의 데솔리나가 한 명 더 등장한다. 성당에서 자비를 맡아 해주는 할머니인데 본인은 물론 딸내미의 손녀까지도 미혼모 출신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돈 까밀로를 비롯한 마을 사람들은 좀 특이한 경우 정도로 치부하고 딱히 개의치 않았지만 돈치치는 이렇게 야만스런 마을이 어디 있냐고 경악했다. 23. 조르지노 몰리니. 유령 에피소드의 등장인물. 몰리니 가의 사남으로 우연히 만난 독일 처녀를 몰래 돌보고 있었으나 본의 아니게 돈 까밀로와 빼뽀네에게 들키고 만다. 여자와의 사이에 아이까지 두고 있었으나 여자가 자살한 후 아이를 동생으로 입양한다. 가족으로는 부모님과 누이들이 있으며 세 형 중 하나는 전쟁터에서 전사했고 나머지 둘은 총살당했다고 한다. 24. 스카르티니. 빼뽀네의 아들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소년인 마리오의 아버지. 아들 마리오가 빼뽀네의 아들을 괴롭히자 아들을 꾸짖으면서도 읍장에게 당한 게 많은지라 아들을 부추기는 바람에 아들이 크게 당한 것에 화가 난 빼뽀네와 언쟁을 나눈다. 이후 마리오가 빼뽀네의 아들에게 큰 중상을 입혀 사경을 헤매게 하고 겁에 질려 도망가자 아들을 타이르지만 결국 아들이 빠져 죽으면서 아들을 잃고 만다. 25. 마리오. 스카르티니의 아들이자 빼뽀네의 아들이 다니는 학교 짝꿍. 아빠 스카르티니가 빼뽀네에게 두들겨 맞는 걸 보고 앙심을 품고
참관 수업 때 빼뽀네와 그의 아들에게 망신을 줘 이를 계기로 빼뽀네 그의 아들과 스카르티니 마리오의 감정의 골이 깊어진다. 어느 날 마리오가 돌멩이로 빼뽀네 아들의 머리를 내리쳐 큰 중상을 입혔다가 자신이 사람을 죽였다고 생각해 겁에 질려 송전탑에 올라가는 사건이 생긴다. 스카르티니는 아무도 화를 내지 않으니 내려오라고 달래보지만 요지부동이었고 경찰서장이 순경들을 이끌고 마리오를 구하러 오자 자신을 혼내려고 하는 걸로 착각해. 결국 이성을 잃고 더 올라가려고 하다 힘이 다해 강에 빠져 죽는다. 26. 의문의 소년. 빼뽀네가 주역으로 등장하는 에피소드에 나오는 소년. 아버지에 관한 진실을 알고 있는 빼뽀네에게 아버지의 무덤에 세울 큰 십자가를 만들어달라고 부탁한다. 가족으로는 어머니 한 명뿐이고 아버지는 어머니를 짝사랑하던 짝사랑남에게 살해당했다. 이후 빼뽀네가 마음을 다잡고 소년의 아버지를 죽인 살인범을 윽박질러 소년의 아버지가 묻힌 곳에까지 오게 하고 십자가를 세운 뒤 살인범에게 냅다 펀치를 날려주어서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다. 27. 기업 총수. 도시에서 기업을 경영하며 부유하게 살고 있었지만 어느 날 자기가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 회의감을 가지고 무작정 가출해서 밭사마을로 왔다. 타고 온 자동차는 장기술이란 핑계로 수리소에 두고 헌옷을 구해다 입고 돈 까밀로의 성당으로 와서 아무 일이라도 좋으니 시켜달라고 해서 종직이 일을 하게 되었다. 이후 실종된 남편을 찾아온 아내도 성당에서 남편을 만난 뒤 생각을 바꾸어서 밭을 가꾸며 시골 생활을 함께하게 되었다. 그러나 얼마 후 부모를 찾으러 온 자식들의 손에 의해 강제로 집에 돌아가게 되었다. 남편은 마지막으로 까밀로의 허락을 받아서 종을 힘껏 울리고 아내는 마치 아름다운 음악을 듣는 것 마냥 황홀한 표정으로 경청한 뒤 돌아가게 된다. 여기까지 신부님 우리 신부님 4부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에너지가 됩니다.